네, 그 알리뷰 시간입니다. 466회. 네, 70대 노어부는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인데요. 이번 편을 그 알리뷰에서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노인형 사이코패스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이 사건이 계기였어요. 젊을 때는 그러한 징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남녀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이코패스의 성질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범행 내용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들, 그리고 검거 이후에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사이코패스스러운 진술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사례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오종근이라고 사형받았고, 근데 뭐 사형은 집행 안 하니까 집행 대기자겠죠? 이 사람 때문에 뭐 자식 중엔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오종근 자식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내는 뭐 지금 연락 두절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뭐 보면 알겠죠.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유명한 사건이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바다에 떠오른 내구의 변사체. 시신이 갑자기 발견됐어요. 연쇄살인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70대 늙은 어부였습니다. 잔인한 범행 수법과 믿기지 않는 살해 동기. 체포했고 현장 검증 장면이죠. 유방을 좀 건드려 보려고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강력팀의 박봉균 팀장님 말을 들어보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이 만져보려고 그랬다. 가슴을. 지금은 단지 그거 하나거든요. 아주 뭐 당연하다는 듯이 반성의 기미도 없고요. 피해자한테 미안합니다라든지 유족한테 미안합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간 사람이에요. 4명의 꽃다운 젊음을 앗아간 황혼의 연쇄살인범. 그들 누구인가? 경찰들의 인터뷰, 그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은 오종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보여주네요. 상상도 못했죠. 저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는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지금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자, 김상중 씨가 이제 MC입니다. 김상중 씨가 처음 MC 봤던 사건이 살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인사건 위주로 좀 하고 싶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도 기념적이라서 다뤄볼까 했는데 좀 내용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뭐 그런 주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 자, 2007년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70대 어부의 연쇄살인 사건. 20대 남녀 4명을 바다 위에서 살해한 범인이 70대 노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고령의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은 노인인 경우에 강력 범죄자라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감안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까지는 선고 안 하고 뭐 20년형 이 정도 하는 느낌이야. 살인을 했다 그래도. 근데 사형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이례적인 표현이 나온 거죠. 재판부는 판결문에 재범의 위헌성이 매우 크고 교화의 가능성이 희박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 즉 극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오 씨는 슬하의 2남 5녀와 10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바다에서 잡은 쭈꾸미를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즐겨야 하는 오 씨의 나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것일까? 제작진은 지금부터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보려 합니다. 먼저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사건은
한 통의 실종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실종된 사람은 대학생 최양과 김군, 이틀째 연락이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막차로 올라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처음 했죠.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니까요. 뭐 관광지에 놀러와서 또는 집 나가서 부모한테 연락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이 석연치 않더라고요.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여학생의 마지막 통화가 119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뭔가 이 애들한테 일이 발생했다. 최소한 사망까지는 생각을 안 했더라도 뭔가 납치나 감금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했습니다. 5, 6초간의 짧은 통화, 소음 때문에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4번째 걸려온 전화에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걸었다 끊어버리고요. 걸었다 끊어버리고, 그런데 전화 내용은 또 없고 기계음도 나고 무슨 사람 말소리 같은 것도 희미한데 너무 미약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무튼 소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결과 전화를 걸어온 것은 바다 한가운데. 경찰은 출항한 선박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편의점 CCTV에 찍힌 최양과 김군을 발견합니다. 실제 장면이에요. 가는 거 보이죠, 여기 밑에. 해안선 근처 한 건물의 CCTV에 최양과 김군의 모습이 한 번 더 포착되면서 이들이 실종되기 직전 바다로 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선착장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사람이 최양과 김군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9에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실종 3일 후 두 남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렇다 할 목격자가 없는 상황. 그러나 남학생의 사체에선 타살의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상박부 위에 골절된 거거든요, 이게. 발목도 골절이 있고요. 완전 타살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누가 왜 이들을 죽였을까?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바다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20대 여성 조모 씨와 안모 씨. 이들은 추석 당일 이곳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사체에도 비슷한 타살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위에 검정 옷 입은 것만 봤어요. 허리가 나오고 엎드려 있었어요. 바로 신고했죠. 놀랐죠. 지금까지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사고 발생 직전 숨진 조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쓴 부부였습니다. 신랑은 휴대전화가 있고요. 저는 휴대전화가 없어서 그 아가씨한테 잠깐 휴대전화를 1분 정도 빌려서 통화했습니다. 통화는 30초인데요. 1분 정도 그 아가씨하고 만났던 거죠. 그런데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 씨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게 휴게소에서 마주친 건데 제보자분이, 아내분이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남편만 휴대전화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사망한 학생들한테 빌려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 휴대전화 목록에 이 제보자분 남편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던 거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내역이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었으면은 이 사건은 좀 더 해결이 늦어졌을 겁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내용 볼게요. 제보자분 남편 핸드폰이에요.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답장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납치인가요? 했지만 그 이후로는 또 대답이 없었어요. 배에 갇혔다며 구조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부부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보자 남편분이에요. 답장을 보내봤죠. 그런데 아무 대답은 없었어요. 설마 살인 사건까지 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죠, 저희는. 다시
담당 형사. 조업하는 배가 별로 없었거든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출항한 배를 추적했는데 출항한 배가 한 척뿐이에요. 오씨라는 남성 소유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수사망을 저희는 좁힐 수가 있었던 거죠. 오모 씨의 배는 무등록 어선, 그동안 법망을 피해 출항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소재 파악에 들어갔고 정박해 있던 오 씨의 배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찾게 됩니다. 피해자들 물건이 배에 그냥 있던 거예요.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답은 아니겠지만, 카드, 머리끈 이런 게 배에 그냥 널브러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청소하지 않았던 거예요. 피해자들 물건이 있다고 해서 트로피 개념으로 하나씩 수집해서 보관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배가 범행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방치했다는 거는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가 하나의 어떤 자기만의 세상이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혼자서 그냥 어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무허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공간, 자기가 이 배에서는 왕이었던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경찰은 오 씨를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런데 용의자 오 씨를 처음 본 수사관들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수사를 해오면서도 범인이 그렇게 70대 노인일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황당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이런 분이 진짜 단독 범행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0대 고령의 왜소한 체구, 주변 사람들도 오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요, 빼빼 마르고 자그마해서 우리가 봐도 그냥 영감이 순하게 생겼어. 엄청 순하게 생겼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아저씨를 좋아해요. 순하니까요, 아저씨가. 하지만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합니다. 진술에 의하면 조 씨 일행이 출항 준비를 하던 자신에게 배를 태워달라 했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 씨가 일행 중 한 명을 성추행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가씨 유방 한번 건드려 보려고 그저 못 건드리게 해서 푸닥거리다가 같이 바다로 빠져버렸어요. 피해자들은 배를 붙잡고 올라오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오 씨는 삿갓대를 휘둘러 이들을 바다로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안 하던가요? 물을 먹고 말도 못하고 푸푸 이렇게 하고요. 삿갓대로 왜 미신 거예요? 배 못 잡게요.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죠. 범행 당시 오 씨가 사용한 어구는 일명 삿갓대.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어구로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앞서 실종된 남녀 살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남학생의 상흔 역시 삿갓대에 의한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형사말을 들어보면 두 번째 사건은 자기 배에서 증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백을 했지만 8월 31일자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경찰은 오 씨의 여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앞서 119에 걸려온 전화 속에 어떤 단서는 없을까? 그런데 의뢰했던 119 통화 녹음에서 범인의 것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발견됩니다. 이 전부 선박에선 무전기라 그러니까 어디서 무전이니? 이런 말로 해요. 어디서 무전이니? 그러면서 노인들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냐 이런 소리를 못해요. 이 음성과 검거된 오 씨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동일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119를 통해서 이제 전화기에다 너 지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부분에 여자 목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끊겨버려요. 그게 이제 뭔가 변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 하려고 그랬는데 끊겨버렸어요. 목소리의 흔적으로 오 씨의 범행이 드러났던 겁니다. 오 씨는 남학생을 삿갓대로 먼저 살해한 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실패하자
바다로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 후 뜻밖의 발견된 디지털 카메라. 꼬막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해서 선별하는 그 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게 1차 피해자들 것일 확률이 높다 해서 그것을 분석해봤죠. 디지털 카메라에는 학생들을 태우러 오는 배의 모습부터 사건 발생 직전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실제 사진이고 이 사람이 오종근이죠. 그리고 그들이 임신 좋은 할아버지라 믿었던 오씨의 뒷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품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이 그 원혼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인 것을 보내주지 않았는가 이쪽으로. 그런 마음마저 들 정도로 입증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그 배를 거리낌 없이 탈 수 있던 이유는 오씨가 경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70대 노인 할아버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 수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심지어 삿갓대에 맞아 숨져가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배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맞았던 형사들은 범행 수법도 그렇지만 검거 이후 신문 과정에서도 그에게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수사 초기 오씨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며 추궁했지만 오씨는 실족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인 살인범들, 범죄자들 경험해 왔잖아요. 상주 농약 사이다나 구미 침모 사건에서도 그 할머니란 사람이 사실은 사망한 여자의 엄마로 밝혀졌잖아요. 그걸 DNA 대조를 몇 번 해서 나온 결과인데도 잡아떼고 본다는 거지. 노인 범죄자들은 굉장히 뻔뻔한 면이 있고요. 네, 구미 3사 여아 사건 그거 맞아요. 노인 범죄자들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경찰들이 보여줘도 잡아떼기 좀 바쁜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나 그런 사실 없다. 완강히 부인했죠. 빤히 드러나 보이는데 부인을 하고요. 또 계속 거짓말하면서 부검할 때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현장에 찍었던 사진 가지고 많이 보여줬어요.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애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당신이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좀 회유했죠.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은 피해자들의 생전 사진과 부검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인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정도 사람을 그렇게 4명씩이나 죽이고 자백한다면 일반적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도둑질만 해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담담하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한마디 안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반성의 기미도 없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표정과 태도였어요. 피의자가. 검거 직후 오씨를 면담한 권희룡 경위는 그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자기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왜 그 많은 배들 중에 하필이면 자기 배를 태워달라고 했으며 또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탄 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피해자들이 조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오히려 그들이 배를 타는 바람에 자신이 곤란해졌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더 불행해졌다.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지 않느냐. 그런 일을 저지른 나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몸도 지금 아프고 이런 어떤 자기가 오히려 그 피해자들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보였다는 오씨.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무감각했고 피해자나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유발했다고 하는,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투사하는 이런 형태들인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연쇄살인범들에게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의 하나인데요. 권경희는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에 정남규를 만났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13명을 살해하고도 그 역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오종근 사건 1부 여기서 끝납니다. 2부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알리뷰 466회 70대 노 어부는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2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일용 경위 다시 나왔습니다. 정남규의 경우는 이 부유층에 가면 CCTV라든지 기타 방범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가고 결국엔 내가 돌아다니는 곳은 집이 열려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빈민골목 아니냐. 그들이 그런 것들을 돈이 없어서 설치 하나 못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침입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살인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으로 인해 파멸에 이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냉담하고 무감각한 연쇄살인범의 모습,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오 씨에게도 감지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범행 과정에서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 씨가 말한 동기는 성추행. 그런데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일반 범죄자가 성추행을 저지를 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왔네요. 굉장히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죄의식이 없고 그리고 계속 추궁을 함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그리고 피해자 관련해서 한 진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냉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거든요. 잔인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측면들 예컨대 내면적인 자질은 상당 부분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의 대상이 아닌 남자를 먼저 묶어 물에 빠뜨렸고 배로 올라오지 못하게 삿갓대로 밀어내는 잔인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 씨는 우발적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첫 범행부터 의도된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교수님도 나오고요. 성적인 충동이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에서의 전개 양상은 아마도 범인이 젊은 여성을 보면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다가가서 은근슬쩍 만지려고 시도를 하고 그것이 불편해지니까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러면 노인 입장에서 버럭 화를 내고 자신의 목적, 욕구와 충동의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그런 욕구를 달성을 위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의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남성 피해자에게 먼저 공격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의식적으로 고질적인 성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범죄자의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행 이후 오 씨의 모습은 어땠을까? 연쇄살인범들은 살인 후에도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봤어요. 그때 좀 이상하다 이런 건 없었나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갔다 오셔서 좀 당황한다든지 이렇게 전혀 없었나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몰랐죠. 첫 범행 다음 날도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밥 잘 먹고요.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했다. 전혀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부인도 자기 남편이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3일에 한 번씩 얼음을 구입해가며 뱃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 다음에 사건 난 날까지 여하튼 얼음을 사서 배에 가서 쓰고요. 또 3일 만에 또 얼음을 사가서 배에서 쓰고 아이스박스에 담아놓고 고기도 시원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쳐요. 여기 다니면서 나 지금도 아주 생생하구만. 오 씨는 첫 번째 범행 이후 충분한 냉각기를 가지면서 제2의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충격이나 어떤 후회나 미안함이나 이런 감정을 그리고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최초의 그런 흥분 상태에서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2명의 여성을 배에 태우고 같은 형태의 성추행과 살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도 오 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배를 태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 씨가 두 번째 피해자들을 배에 태울 때 선착장 위치를 바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선으로 나 있는 선착장 끝에서 이 학생들을 태웠어요. 처음에 사건 피해자들을,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돌아가면 선착장이 공사를 하다 놔둔 선착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선착장에서 또 두 번째 사건 피해자들을 태운 거죠. 두 번째 피해자들을 만난 곳은 정식 선착장. 그런데 정작 그들을 태운 곳은 인적이 드문 선착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저쪽 밑에 선착장으로 가서 기다려라. 자기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서 피해자들을 태우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구나. 또 이런 범행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여자 둘이 왔을 때가 좀 더 좋겠구나. 자꾸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는 게 두 번째 범죄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오 씨의 범행이 연쇄살인범들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만일 검거되지 않았다면 제3, 제4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연쇄살인범들에게 나타나는 사이코패스 기질은 보통 청장년 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 씨는 특이하게도 평생 한 번도 표출되지 않았던 폭력적 성향이 70대가 돼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것일까? 70이라는 나이, 한평생 어부로 살아온 오 씨. 살인을 저지르기 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 제작진은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넘게 살아온 어촌 마을에서 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친구가 뭐 전혀 없었어. 친구가 없지. 마을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교가 없어요. 좌우지간 배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누구라고 이렇게 얼굴은 보고 살아도 뭐 가깝게 말을 한다거나 무슨 놀이를 같이 한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여기선 거의 없을 거예요. 4년 넘게 3일에 한 번 직접 얼굴을 보며 얼음을 거래해온 사람도 그와 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사는 반갑게 하죠. 어서 오쇼. 뭐 그러면 얼음 하나 주쇼. 말도 함부로 안 해요. 말도 잘 안 해요.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라니까요. 그럼 말 다 했죠. 4년을 그래도 이렇게 고객과 손님으로 만나셨는데요. 딱 한마디예요. 얼음 하나 주쇼. 그냥 한마디만 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늘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는 오 씨. 수소문 끝에 어린 시절 오 씨와 한 동네에서 자랐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살부터 배 탔어. 학교도 안 다니고 매일 배만 타고 다녔다. 그거예요, 배만. 남들 학교 다닐 때요. 다른 사람은 다 학교 다니는데 본인은 학교도 안 다니고 불쌍한 건 왜 불쌍하냐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둘째 부인한테 얻어서 이렇게 낳은 아들이라 일만 시켜먹고 뭐 자기 엄마도 몰라. 배다른 형제들은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러지, 다 다녔지. 자기 집 큰 집에 자기 형들도 뭐 다 다녔지. 불쌍하게 컸어. 불쌍하게 컸다니까. 하지만 자존심은 무척 센 편이었다는 오 씨. 아이고, 고집이 말도 못해요. 고집 세. 자존심이 엄청나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싸움을 하다가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 저분은 싸움을 하면 잘 안 지려고 그래. 그러나 일찍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오 씨는 점차 안정돼 갔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가정이 형성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이코패스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범죄로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제 내지는 제어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역시 결혼을 했고요. 결혼 관계가 노년이 될 때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충격적인 범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어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정에 위기가 오면서 그는 점점 고립돼 갔다고 합니다. 혼자 뱃일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단히 힘들죠. 혼자 하면 우리가 젊어도 우리는 혼자라면 아예 안 가버립니다. 못해요 혼자라면. 둘이서 해야 돼요? 네. 최소한 자기 부인이라도 데리고 다니면 뭐 밥도 따뜻하게 얻어먹고 그럴 텐데 이 양반은 계속 혼자였어요. 집보다는 좁은 배에서 혼자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점점 단절됐다고 합니다. 부인이에요. 아이고, 이제 어디 나가서 뭐 만나고 딸네 집 가고 그렇진 않아. 왜 그러냐면 오로지 배에 가서 이제 고기 잡는 거 그게 다예요. 손자들하고 혼자 앉아 있을 새도 없고 그냥 애 들어오면 아빠 배에 가 있단다 그러면 이제 배로 가서 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의 유일한 공간인 배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때 되면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고 또는 간혹 집에서 잠조차 자지 않고 배에서 주무시고 이런 습벽들은 이 사람이 가족으로부터도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것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내면에 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상황에서 노화라는 변수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전두엽 기능의 노화로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네, 이거 보니까. 뇌과학 연구소의 소장님 만나봤어요. 아마 이 전두엽이 상해서 기억도 떨어지면서 기억은 제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제력 같은 거 없어지는 그런 현상은 노화 현상, 노년기에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볼 수는 있죠. 자, 전두엽을 MRI 촬영한 사진 같아요. 정상인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사이코패스들은 뇌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 활동을 아예 안 하는 상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인에 비해 폭력성을 억제시키는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화 과정이 전두엽의 기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정신과 원장님 말 들어봤습니다. 반사회적 성향의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역시 노화를 겪으면 노화라는 건 그 성격이 강화되는 수가 있는데요. 결국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또 충동을 지연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노화가 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가 맞물려서 그분의 반사회적 성격의 특징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노화라는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던 오 씨에게 배는 단순히 일을 하고 숙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립된 자기 세상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 고립된 바다 위의 공간 속에서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은밀한 그 사람만의 세계였다는 거죠. 배에 나가서 혼자 잔 이유가 뭘까? 집에서 잠자리가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요도 있고 따뜻하고. 그런데 배에 가서 이 사람이 혼자 잘 자던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배에서 혼자 지내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쾌감 같은 게 있던 건 아닐까요, 이 사람에게서? 육지의 세상과 단절된 바다, 그곳에 자신만의 유일한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향은 현장 검증 당시 드러납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배 위에서는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 사건 담당 팀장님이에요. 대부분 범죄자들이 그렇게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 정황이 이런 정황을 갖다 우리 경찰관이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수긍을 하거든요. 이번 피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은 이 증거품, 쉽게 말해서 이 고무밴드가 여기에 떨어져 그게 아니고 그러면 피해자가 어떻게 앉아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우리 최 형사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게 아니고 그물이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 피해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앉아 있었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조정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인 것 같네요. 보니까. 자기 배 안에서 규칙에 벗어나는 그 어떤 타인의 행동이 용납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것 같네. 오른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야 돼요? 조금 더 가야지. 조금 더 가야 한답니다.
어르신도 피곤하고요. 우리 전부 다 사람들 많이 고생하니까요. 이거 빨리 끝내도록 하죠. 네? 저쪽 맞아요? 네? 아니, 저쪽 말고 가운데 쪽으로 가야 돼. 더 가야 돼요? 굉장히 뻔뻔하네, 현장 검증이. 배 위에선 모든 걸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두려는 성향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2부 끝나고요. 3부에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원칙, 기준,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5cm냐 10cm냐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범행을 했냐 안 했느냐 보다도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자신이 마음껏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지전능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 젊은 여자들이 한번 만져보자는 그런 사소한 청을 그 여자들이 결국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독특한 그 사람만의 정신세계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 사람에게. 이번 70대 어부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숙제를 던집니다. 만약 연쇄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가 노년기에 또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지난번 숭례문 방화 사건의 범인도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범죄를 연구한 미국의 한 정신의학 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살인과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노인 범죄자들의 32%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중 20%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고 합니다. 노년기가 돼서야 나타나는 범죄, 무엇이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일까? 일본은 현재 늘어나는 노인 범죄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네요. 2배, 3.5배 이렇게 올라갔네. 일본 경식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강력 범죄가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살인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살인범죄. 재범률도 40%가 훨씬 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살인을 저지른 노인의 절반 이상이 초범이었다는 겁니다. 자, 게이오 대학 법학과 오다 타츠야라는 교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노인이 있는가 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반응하듯 일본에는 폭주노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폭주노인이라는 책의 저자래요. 대행적인 욕망은 나이를 먹어도 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약한 존재가 되므로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럼 자신의 욕망 같은 것이 점점 더 남아있어서 그것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 대상이 자신과 같은 약자라는 점입니다. 노인 범죄에 의한 피해자는 역시 자신보다 체력이 약하다라는 사람, 여성이나 어린이 또는 같은 노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이라서 약한 존재,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존재,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이용하는 일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년기의 성격 변화는 상실과 고립에서 온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 은퇴, 빈곤, 그리고 역할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 대부분의 노인은 그 심리적인 위기를 잘 넘기지만 그중 일부가 심각한 인격 변화를 겪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예상치 못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범죄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엔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화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방과 대책을 세우듯 고령화 사회의 미래 범죄를 미리 예견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노인 범죄에 희생되는 사람은 바로 다른 노인이거나 어린이와 여성 같은 사회의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6월 10일
대법원 형사 3부는 보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어부 오종근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형 대기자, 형 집행 대기자 신분이고요. 아마 우리나라 최고령 사형수일 거예요. 지금 80대입니다. 80이 넘었어요. 판결문 봅시다.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배에 순순히 승선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살해했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해 피해자들을 승선시키는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 유족들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참여나 최소한의 피해 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놨다. 사형제도가 존치 않은 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오 씨는 2심 중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으나 헌재는 2010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제는 필요하다라는 이유였죠. 오종근이란 사람이 반성 안 한 거죠. 아직도 좀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감옥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오종근을 좀 마주칠 텐데 어떤 말 하는지 궁금하네. 이 사람 말도 거의 없겠죠. 바다에서 평생 생활하면서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얼음 살 때도 그냥 얼음 달라 한마디만 하는 사람이고, 그죠? 좀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절대자가 되려고 한다는 느낌, 그런 게 많이 들거든요. 중2병 환자처럼 좀 지배자나 약간 좀 그런 역할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종근 사건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역대급 화제가 됐던 편이고, 사건 자체가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야기 많이 되고, 유튜브에서도 이 사건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저도 했던 것 같네요. 예전에 노인 사이코패스라는 점에서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적 형태를 보여온 게 아니라 늙어서 어느 순간 노인 사이코패스가 돼버린 그런 대표적인 사례,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번이 그알리뷰 466회입니다. 70대 노어부는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그알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